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파면으로 민생이 무너졌고 국민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는 키높이 구두를 신었느냐는 질문이 오가고 생머리냐 보정 속옷이냐 하는 말장난 토론이나 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부정하는 발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의 운명을 맡겠다는 정당의 모습일까요? 정치는 쇼가 아닙니다. 국민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할 책임과 비전을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에 수렁해서 서로의 멱살만 잡고 있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구호가 아닌 계획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 그가 유일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이 반 이재명만 외치는 정당에 다시는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뜻입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자.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의 블루웨이브 방송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코너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오늘 벌써 팩트체크가 세 번째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네. 오늘은 가짜뉴스의 입 나경원은 왜 과감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조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가짜 허위 뉴스들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제가 철저히 한번 부셔보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들의 흑막은 뭔가 파헤쳐본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경원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지난 4월 20일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입니다. 여기에서 토론회 중에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신당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후보가 탄핵 내란몰이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진영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내란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선동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질책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내란은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선동을 해서 몰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토론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경원의 정신 상태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지금 중이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일반 중도와 혹은 진보와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좀 의아한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그 나경원 후보의 그 출마 선언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되면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미국 이렇게 저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미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과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 내란 선동으로 좀 넘어와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12명을 내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내란 선동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거의 내란 우두머리한테 적용되는 무기징역, 사형밖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거 비슷하네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극우 선동 정치를 할까? 무서운 게 없나 보죠. 예,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벌금을 내거나 또 언제나 또 그렇죠. 길 가다가 네. 침만 뱉어도 그럼요. 경범죄로 처벌받는데 처벌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가장 유명한 빠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빠루 예. 유명하죠. 예. 네. 잘 알고 아직도 계시죠? 그 이미지가 네. 생생하게 각인돼 예.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빠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2019년 4월 당시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동훈 처장이 아주 내란 수개를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한번 세웠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막았습니다. 무력으로 막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폭력 충돌과 감금 사태가 벌어졌고요. 최이배 의원이 그때 감금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저기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기 빼꼼 내밀고 있으신 분이 최이배 의원입니다. 제가 최이배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당시 네. 상황을 좀 들었는데 네. 정말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나경원 의원 빠루 들고 있는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 네. 나경원 의원은 그 기자들하고 저기 인터뷰를 하면 항상 그 말을 해요. 이거 내가 가져온 거 아니다. 민주당에서 가져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어디서 난 겁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이 네. 갇혀있던 최이배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왔대요. 아, 그걸 뺏어서 본인들이 들고 있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빠루라는 물건을 굳이 본인이 안 들어도 되는데 네. 정치인이 뭔가 그런 거 행동을 할 때는 네. 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빠루 여신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건가? 예.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네. 의문이 드네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빠루 청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썰전에서 나온 내용인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예. 네. 이때 그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 빠루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러 왔다. 나경원. 네, 나경원 후보한테 후보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나경원 후보니 지금 저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네. 예. 근데 이때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만 했냐, 내 건으로만 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묻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하지 않았냐. 자기는 원내대표로서 당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내가 포함됐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범죄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사법 거래를 예.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이 자신감의 배경은 어딘가? 어디인가 자신감이 샘솟는 부분이 있나요? 예,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요. 네.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이 빠루 사건의 1심 재판을 위해서 이제 출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재판정에 왔다가 5분 있다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지금 대통령 후보 지금 경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가버렸고요. 그 이후의 일정은 이명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본인들 먼저 역지사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재판 기피하게 되면 또 1년이 더 걸린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2020년 9월에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인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횟수로 보면 6년째 진행되고, 6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법치주의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뭐 대법원 3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 633은커녕 6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초특권을 누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나경원 씨가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대다수가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 주자가 지금 나경원 씨고요. 네. 이 나경원 씨의 이 법치 발언을 보면은 이게 페이스북 캡처 부분입니다. 이 대법원은 신속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634 원칙을 강조하신 것인데요. 나만 빼고 예. 다른 사람한테는 신속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진정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뻔뻔한 걸 떠나서 보통 시민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특혜죠. 예. 네.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네. 나경원 씨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남편 직업 알고 계십니까? 뭔가요? 남편도 판사시거든요. 현직 판사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예. 또 이미지가 또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씨가 이제까지 각종 의혹들이 많아요. 사학재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빠루 사건도 비롯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예. 나경원 씨 앞에서만 전개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네. 그래서 나경원 씨 뒤에 어떤 모종의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 든든한 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추측도 될 수도 있고요. 예,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나경원 씨가 드럼통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극우 일베라고 불리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드럼통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극우 포퓰리즘인 것이죠. 예. 과거에도 이 나경원 의원이 일베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베 유저가 아닌가라는 언론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나경원 씨의 이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의 이 자신감이 그 배후에 있는 사법 카르텔 때문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품으면서 오늘 팩트 체크를 준비 한번 해봤고요. 오늘 그 나경원 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추측하고 의심한 방향대로 어떤 특혜가 이분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의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취재를 불허한다던가 듣도 보도 못한 사법부가 석방을 해주는 네. 이런 사태, 그 지기현 판사가 했던 행위들을 보자면 이게 보통의 일반 시민들하고는 다른 평상시에 우리가 적용해왔던 법의 상식과 어긋나는 방식이 항상 그들 앞에만 펼쳐진다는 것이 뭔가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팩트 체크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네, 내란이라고 하지 않는 것, 또 공소 청탁도 또 6년째 1심이 끝나지 않는 이유, 그 뻔뻔함의 배경엔 사법 카르텔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이 카르텔은 대선을 관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텐데요. 대선 기간에 바짝 긴장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우리 민주 4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단호하게 단죄하고 또 진정한 법치로 응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웨이브 두 번째 코너 게스트와 함께하는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용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먼저 질문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그 직책 중에 국민소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사실상 국민소통 전반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홍보소통위원장님들이랑 같이 이 소통 활동을 하는데요. 그게 SNS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좀 더 홍보 활동을 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언론관에 대한 담당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악의적인 기사나 이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팩트 체크를 해서 뭐 언중이라든지 방심위에 제보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역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시면서 검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신고도 하시고. 저희가 공동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 의원님이 네. 과방위 간사도 하시면서 대언론 담당을 해주시고 있고요. 방송 모니터링도 해서 그 부분 방심이나 이런 데서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홍보소통위원장님들과 우리 당의 홍보 활동 그리고 소통 활동을 맡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공보단에서 하는 활동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울러서 현재 민주당 경선 후보가 3명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통 스타일이 각각 다른 것으로 저희는 여겨지는데 네. 어떻게 이 세 분 평가하시는지. 그래도 굉장히 소통에는 능하신 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딱 봤을 때는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과 한마디, 두 마디만 나눠보면 정말로 디테일하고 자상한 면을 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 분을 각자 나눠서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네,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죠. 네.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고 자상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까먹지 않고 다음에도 챙기는 이런 자상함과 꼼꼼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한 번 각인한 건 잊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리체크해 준다. 실제로 그래서 약간 천재라는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기억력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렇게 느꼈고 김경수 지사도 사실 김경수 지사는 방송에 나오는 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 사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덕목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계신 분이죠.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동연 지사도 기본적으로 과거 유년기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셨지만 본인이 공부해서 결국에는 공직에도 계시고 부총리도 하시고 이렇게 도지사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면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깐깐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그 지사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과의 대담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능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상하고 기본적으로 그 꼼꼼함을 갖춘 리더십 스타일을 세 분 다 갖추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시 소통위원장이 괜히 되신 게 아니다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빠른 추진력도 있지만 강단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이게 잘못 가다 보면 세 보인다라는 이미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가까이에서 본 이재명 후보 어땠나요? 사실 뭐 강단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무섭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스타일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단이 있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정의감에서 기인을 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때도 여러 가지 불법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셨죠. 그리고 주빌리은행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꾸준하게 고민을 해왔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철학도 뚜렷하게 서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독 하나 주신다면 네. 혹시 두 분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에피소드 나는 이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다시 평가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후보자가 돌 때 앞에서 그 혹시나 모를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디가드 역할을 하셨어요. 보디가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도지사 시절에 제가 그때 그냥 청년으로서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을 했는데 저는 그 지금은 대장동 사건이라고 굉장히 비화됐지만 성남 시절에는 굉장히 큰 성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천억 원을 수익을 얻어서 이건 배임이다 말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면 그 건설사들이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원 지어달라, 터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성남시에 굉장한 이익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의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작품이었죠. 시민들의 사실상의 이익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만 사실상 그 대장동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 최대 성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선거 운동하시면서 본인이 그 대장동과 관련된 5천억 이상을 환수해서 국민들께 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바깥을 보고 있다가 뒤를 보면서 정말로 와 대단한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면면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정치보복을 당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조금만 틀어도 이상한 프레임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런 것이 요즘 나오고 있는 가짜 뉴스, 그 음모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기 의원님이 지금 네. 소통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전영기 의원님 하면은 대표적인 청년 정치, 네. 또 최연소 두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청년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타이틀이 있다라고 합니다. 20대 대선에서 2030 세대가 캐스팅 포트가 됐던 네. 게 사실이고 2030 세대 때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부분에 지지를 못 받아서 지난번 대선에서 실패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저희가 4개월 가까이 파면 집회를 가질 때 제일 많이 광장으로 나왔던 것도 MZ세대, 그렇죠. 청년 세대였습니다. 얼마 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에 기자회견, 비전 선포식 같은 게 있을 때 한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일부러 지금 청년 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지. 실제로 안 챙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년에만 국한돼서 그런 사실상 기사 쓰기 좋은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청년 정책이 저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마용 얘기만 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들은 2030이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국한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야마용 이런 멘트는 오히려 필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 가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례대표에 들어올 때 1호 공약이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갈 때는 모두가 국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집 국가니까요. 그렇게 데려가는데 군대에서 다치면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치면 너희 아들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군인재해 보상법을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증 책임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등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많이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던 산업재해 수준으로 분류를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환영 메시지를 보내준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기도나 성남시의 행정들을 보면 군대 갔을 때 보험제도에 가입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실 디테일한 공약들이 많았어요. 청년을 위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사실상 정치보복 프레임에 빠지면서 들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마들을 굳이 이렇게
찾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의 후보들의 전반적인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 청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약들이 질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을 위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의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의 우리 사회적인 제도나 관습적 문화를 보자면 국민에게 의무는 강하게 강요하는데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도 사실 이거는 청년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을 그러니까 내 미래에는 내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것인데 왜 우리를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반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 제도 당연히 사회보장제도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지금 20살인 사람이 30년 뒤에 국민연금 제도에 이런 적용을 받을 때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다.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국민연금을 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정책은 결국에는 청년들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오늘 발표한 것 같던데요. 2050년까지인가요?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4월에 눈도 왔다가 30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모두 청년 정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치인들이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친절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기존의 문법대로 강압적으로 국민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는 또 청년 세대와 함께 가는 정책 개발을 하실 의지가 있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아울러 지금 경선 본선 기간 동안 국민 소통을 위해서 또 활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짜 뉴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한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나르면 혹시나 그 내란 선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한 것이 카톡 검열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프레임으로 네, 또 입틀막을 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받았죠. 네, 공격을 받으셨죠. 네. 가짜뉴스 퍼나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출신이 아니고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질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작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작하고 유통한 사람들은 실제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2024년 12월까지 그 가짜뉴스가 다시 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대선 전국에도 굉장한 가짜 뉴스들이 유통될 거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정확하게 해소해가지 않으면 정말로 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큰 암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그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동영상까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잠시 지나가는 짧은 영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식 전달은 사실로 믿기가 쉬운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대책 마련돼 있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의 좀비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실제로 AI를 통해서 매일 라이브 방송 형태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거는 AI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몇 날 며칠을 방송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비 채널로 부르는데 그 좀비 채널은 저희가 이렇게 제보가 되는 즉시 유튜브 측에 신고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30여 개의 좀비 채널을 폐쇄를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유튜브에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까지 소통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진화해서 제가 이제 피해를 저는 직접적으로 당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계 회사들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블로그라든지 외국 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취해 법권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걸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가짜 사실을 마구 퍼뜨려도 법적 제재가 힘들다라는 걸 악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네. 사이버레카와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 네. 사이버레카가 남 표현의 자유를 기대어서 남을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했는데 익명의 사례를 기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익명의 기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어서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레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4월 15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 입법도 추진할 겁니다. 실제로 수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튜브는 개인정보법을 이야기하면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석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 실제로 뭐 과즙세연이라고 하는 그 유명인의 그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공개를 받았죠. 미국까지 그렇습니다. 가서. 네. 미국 법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유튜버 사이버레카로 불리우는 유튜버의 신상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실제로 익명에 기대어서 치유의 법권을 행사하는 유튜브나 이런 외국 기업들을 막아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사실 법정 대리인이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유튜브 측에 법정 대리인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아직까지는 입법 미비로 진행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법인의 그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외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정 대리인을 세울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사와 관련돼서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역할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이런 가짜 뉴스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하는 데에도 저희는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각종 정치적인 사안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인격 침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사회에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한국 국내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우리 국민소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그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항상 보도를 하고 있고 소식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짜 뉴스 이 관련해서 또 소방서 네. 또 민주 소방서라는 게 지금 출범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름을 주시면. 민주소방서로 붙인 게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소방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질비하고 이거를 가만히 뒀을 때에는 2차, 3차, 4차까지 진화해서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방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진화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가 보이면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줘서 이것을 진화하는 게 소방수의 역할이다라고 저희는 봐서 실제로 출범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께는 가짜 뉴스가 포착되면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 가짜 뉴스가 심화된 경우에는 민주파출소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고발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진화해 주시고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퍼나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 당원이 함께 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소방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방대원이 되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민주파출소, 민주소방서
이런 활동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사이렌이라는 뭐 이런 예,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나온 걸 보면 정말 무서운 예, 활동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재 의원님 입장에서 제일 우리 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뉴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너무 많죠. 사실 하나만 꼽기에는 제일 핫한 거 뭐 있을까요? 제일 핫한 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그런 비방용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뭐 하나 꼽기에는 참 어려운. 얼마 전에 이게 나경원 그 국민의힘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그렇죠. 요상한 행동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드럼통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밈들이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가짜뉴스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 한번 떠올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깡패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다발을 받았다. 이 가짜뉴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팩트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이현태 부대변인님이 황당한 얘기죠, 정말. 실제로 처벌받았죠. 그 실제 당사자가 처벌받았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해서 실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 허위 조작 정보를 단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암덩어리를 하나 지고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대변인들도 이현택 부대변인도 짚어주셨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사실이 2차, 3차로 유통되지 않게끔 같이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현재 이제 조금 현 시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입니다. 출마론에 이것도 뭐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미지를 세택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나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만이 관세 전문가라서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퍼뜨리고 영어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협상 주체로 나서기 좋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저도 통상외교에 맨 앞에 서도 될 것 같은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제 언론의 흐름 또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이 뭔가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언론이 군불대는 거야 뭐 누군가는 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로는 굉장히 후한무치하고 기가 찰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끄집어내면서 하는 얘기가 통상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덕수가 필요하다.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단 한 명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 3년 하셨는데 경제가 왜 이렇죠? 실제로 한동훈 그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본인들도 경제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경제통이었다면 나라 경제가 이 꼴이 났겠습니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이런 위기의 순간까지 내몬 장본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정권의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보는 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죠. 계엄을 말도 안 되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막았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한덕수 총리였는데 그것도 막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책무조차 제대로 못했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가 전문가로 나오는 것 국민들이 다 같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어떻게 소통하겠다
사실 뭐 말이 바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왜 성장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당입니다. 실제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캐치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선 후보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파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위기 상황,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장이 먼저다라고 해서 복지 정책보다는 성장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정말 실용주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최초의 마중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정치로 대한민국을 이 구렁텅이에서 저는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 또 성장 또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 저희가 꼭 그 역할을 해내겠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대선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어떤 그 행보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아마 말씀. 뭐 대선 본선이 진행되면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역할은 시켜주시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가짜뉴스는 포착되는 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탄과 반월동인데 여기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에서부터 파란 물결을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분명히 이 대선 기간 동안 정권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블루웨이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당과 팩트TV가 함께 만들고 있는 대선 특집 방송 두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